내가 재미를 느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효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이 내 인생의 유익함으로 갈까라고 좀 고민의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안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너무 항상 설레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 뭘 더 하고 싶고 막 자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걸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정도 혹시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재미와 만족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너 워커홀릭 아니라는 말을 듣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잘 수긍이 안 되는 게 저는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워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장에 오늘 끝나고 주말이 됐어요. 내가 일반적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영어 스크립트 한 2,000장을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면 못 읽는데 영드가 보통 그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전체 한번 정주행한다 치면. 근데 그거 여러분들 다 읽고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말에 뭐 정주행 하겠어. 드라마 오늘 뭐 재벌집 막내 복수 이러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를 느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효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미없는 일을 뭔가 가지고 시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이 내 인생의 유익함으로 갈까라고 좀 고민의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안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너무 항상 설레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 뭘 더 하고 싶고 막 자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걸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정도 혹시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걸요.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뭔가 진짜 환희로 가득 차는 일들 까먹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건 너무 어릴 때 피터팬 같은 얘기 막 아닌가요? 내가 동심에만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영어 공부도 재미없게 영어 공부 아니에요. 외국인 친구 만나가지고 맥주 막 먹으면서 거기서 내가 맥주 얘기라도 해야지. 2차 과제를 어떻게 영어를 하지? 이런 거라도 생각해봐요. 체인지 더 시너리라 그러거든요. 이런 게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배움이 있고 배움 속에 삶이 있는 게 되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해야 될 걸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간 관리는 실패하게 된다.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을 찾는 시간 관리로 시각을 좀 바꿔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가장 여러분들과 큰 차이점은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어요. 인생에 버릴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 이런 걸 저는 그렇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터디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촉박하게 만드는 긴급한 일들, 나를 마음 졸이게 하는 일들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중요도가 높은 일 하세요. 당장 뭔가 긴박하진 않지만 나중에 미래의 나를 빛내주고 내가 충족이 될 만한 일들이죠. 자기 개발 일도 좋고 독서도 좋고 뭐 지금 당장 오는 것들. 저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 카톡 메신저 답장 좀 천천히 하세요. 좀. 그것들은 몰아놓고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 사람이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메타인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머릿속에 내 체력 칸이 있어요. 정신 체력 칸이. 근데 웃긴 거는 정신 체력 칸은 어려운 일을 해도 한 개 소모되고 카톡 답을 보내도 한 개 소모가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체력이 50개가 있다고 칠게요. 칸이. 근데 카톡 답장 13개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답장 한 번 할 때마다 한 칸씩 쓰는 거 칠게요. 40개 보냈어요. 이러면은 중요한 일 40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아가지고 내가 남은 에너지, 내가 에너지 5칸이 남았어. 카톡을 보내야지. 이런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하면은 그 한두 칸의 소모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일하다가 한 번 보내고 딴 거다 카톡 보내고 딴 거다 메신저 답장하고 이러면은 에너지 진짜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긴박한 일들 말고 중요한 일을 하는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저의 하루는 전날 밤에 시작돼요. 전날 밤에 누워가지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쓸지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줘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워밍업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실행만 합니다. 실행만. 어떤 식의 계획을 물론 다시 한번 다듬기는 하죠. 아침에 또 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루를 조망해보고 조감해보는 시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계획 세울 때 한번 보시지만, 여러분 계획이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가장 이상적인 내가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성리학자 정도 되는 분들,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마음가짐 준비, 마인드셋을 얼마만큼 미리 단련하고 미리 훈련하고 미리 적응시키는가에 달려있는데, 이게 전날부터 저는 계속 쉴 새 없이 훈련을 해준다는 거. 눈 감아서 다음 날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튜닝해 나가는. 그래서 이게 사고가 구체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오늘 앉아서 할 걸 생각하는 사람과 전날 튜닝을 끝내는 사람들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시간 관리 뭐 많은 걸 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고 따라 하시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건방지게 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진짜 내가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나 남과의 비교, 자존감 떨어진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펼쳐지는 분들은 내가 써보는 만큼 내가 생각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큰 종이를 펼쳐놓고 만다라트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꽃 계획법이라 그러는데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다 칸을 또 네모를 만드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옵니다. 여덟 개를 무슨 수를 써서 채우세요. 마인드 스토밍을 해보세요 일단. 근데 채울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라 그러면 하고 싶어 미쳐 죽겠어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 스펙트럼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그냥 하고 싶은 일, 일반적인 일, 하기 싫은 일, 너무 하기 싫은 일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하기 싫은 일 빼고 다 적으세요. 다. 일단은 적고 나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뭘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짜장면하고 짬뽕처럼 이렇게 비교가 쉬운 애들도 있지만 내가 일반적인 내 삶에서의 가치들 그렇게 단순 비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또 적습니다. 또 얘를 옆에 종이에 또 가운데 적어요. 9칸짜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나는 뭐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적어요. 세부적으로 적을 필요 없어요. 운동 적고 운동 중에 뭐 하고 싶은지 또 8칸에 나머지 적습니다. 뭐 몸을 키워서 뭐 수영장에 가고 싶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뱃살을 없애고 싶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다 적어요.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게 단계를 나눌수록 내 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생각이 부족하다는 분들, 생각이 없다는 분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럴 수 있어요. 사고가. 이거 사고를 펼쳐보고 단면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만다라트 계획이거든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너무 추천드리고 종이는 커야 돼요. 클수록 사고는 커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런데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압박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서의 나의 어떤 지침 방향성이 외부로 가는 분들. 이분들께 제가 아버지께 들었고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자신자 인역신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자 인역신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죠. 우리 엄마, 수험생분들은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거나 또는 사실 걔나 선생님 안 그랬는데 공부 잘하는 애만큼 하고 싶어진다든지 제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다든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뭔가 김대리 보니까 자기개발도 잘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잠재력을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똑같이 대우한다니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는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기주의자. 외부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굳건해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이게 마음이 밖으로 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 괜찮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없다라는 나 중심적인 내가 이게 막 무례한 사람이 되는 뜻이 아니에요. 매너가 있고 나를 사랑하지만 매너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은 괜찮아라는 사고. 그래서 여기서는 데스라이팅이라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써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한 번에 아시게 될걸요. 이때 그냥 죽는다고 써버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췌장암 말기래. 내일 죽는데 어떡하지? 진짜 소름이 돋을 거 온몸에.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고 싶으실걸요. 이때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 가치들 보세요. 남의 시선 과연 중요한지, 선생님 시선 중요한지, 내가 남은 시간이 인생에 이만큼밖에 허락되지 않는다면 뭐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내 스스로와 한번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데스라이팅 기법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책 읽으실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벽증에서 조금 연장하면 책에 아무 표시 안 하시고 진짜 줄 하나 안 끊고 눈알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머리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한 번 들었다 없어져요. 흔적을 안 남기면 까먹을 수밖에 없고 저는 책이 되게 지저분해요. 여러분 책을 좀 더럽히세요. 더럽힌 만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슨 중고장터 가서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책의 내용을 흡수하려고 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메모장으로 활용해서 자꾸 써보고 곱씹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는 목표를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억이라는 거는 갈고리가 있어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머릿속에 어딘가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말을 못한 것에 불과해요. 그 시간에 기억이 안 난 것에 불과해요. 오늘 모임 끝나고 사람들 말 다 듣고 나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든다. 첫째, 저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첫째, 다른 사람들 막 독서에서 얘기할 때. 두 번째, 집에 오면은 아까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었는데 말 못했는데 이 생각 거의 다 드실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책을 진짜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때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두 가지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책 읽어봤니 했는데 말이 안 떠오른다는 거는
내 머리를 읽어봤니란 말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제목이 내 머리를 딱 두드렸는데 아무 기억이 안 걸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에. 그래서 자꾸 책 제목을 보고 연상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는 아닌데 책 읽기 전이랑 읽은 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껍데기 제목을 보고 전체 내용을 추론을 해봐요. 그리고 확인하면서 읽고 마지막에 제목을 통해서 한마디 답을 꼭 적어 놓습니다. 저는 독서 노트 안 만들어요. 사실상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어차피 기억을 못 해요. 자기 만족이에요. 독서 노트라는 건. 내가 오늘 쓰면서 좋았다. 나중에 내가 과거의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어떤 성장의 흔적과 성장의 기록으로서 남기는 거 그때로 돌아가 보기 위한 거지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 되는가 하면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도 어디서 암기법 강연하고 막 그 15만 페이지 외워서 사법시험 합격했지만 다 못 외워요. 책 한 권 읽으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자꾸 자기 생각 압축시켜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시로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을 보고 뒤에 물음표를 좀 붙여봐 주세요. 책 제목에 물음표 붙이고 자꾸 하는 거. 뒤에 보면 이제 완벽한 공부법 있잖아요. 책이 이러면 완벽한 공부법 뒤에 물음표 쳤을 때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책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읽고 있는 거. 완벽한 공법 하니까 안에는 뭐 육체력 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읽는 법도 나오고 뭐도 나오네. 이게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정교화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나중에 책의 결국에 목차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좋다. 한 페이지 책에 보통 써 있는 단어 숫자가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목차 전체 있죠. 전체 목차에 쓰여져 있는 단어 숫자가 보통 25개 내외예요. 얼마 안 돼요. 40개의 단어를 외워서 한 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25개 단어 내외를 외우고 책 전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무조건 두 가지로 정리할 습관 좀 들여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는 이 스피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랑 조금 사이드적인 거 하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기억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전체 책의 이제 제목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내용 세부 내용 읽을 때도 그래서 이게 뭐였지라고 두 개로 정리하는 습관.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는데 많이 하면 안 된다. 많이 쓰고 많이 정리할수록 뭐가 된다? 기분은 좋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조그만 것부터 쌓아나가는 스몰 스텝의 전략이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읽기라는 첫 번째 어떤 마인드셋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읽고 막 그럴 때 방법 많이 알고 이런 분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회피 본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방법적으로 완전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하는 게 재미없고 어려우니까 방법이라도 더 많이 공부하자. 이 시간을 낭비하기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내가 다 읽고 나면 순서대로 내가 조합해보면 되는 거지 꼭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면 좋겠고 저는 대부분의 책의 일장을 안 읽습니다. 어차피 이 일장은 이 사람이 전체적인 거를 조감해줘요. 하고 싶은 말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나야 거의 다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의 첫 번째 챕터 안 읽어요. 모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서론 아예 안 읽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읽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해가 어떻게 되나요? 다 돼요. 재미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가장 끌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책을 쭉 봤는데 공부하든 그냥 책을 읽든 이 부분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좀 읽으세요. 그리고 다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보를 남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방법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몸짱이 되는 방법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가 되나 엿기를 하나 더 드는 게 낫죠. 하나라도 더 엿기를 들고 사고에 머리에 엿기를 들고 그러려면 책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한 장이라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꾸 지식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법 그 자체에 치중하는 게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성향은 아니지 좀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첫째 그래서 재미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완벽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깔끔함 이런 것들 결벽증을 좀 지식적인 결벽증에서 벗어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책 읽으실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벽증에서 조금 연장하면은 책에 아무 표시 안 하시고 진짜 줄 하나 안 끊고 눈알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머리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램입니다. 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 번 들었다 없어져요. 흔적을 안 남기면 까먹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책이 되게 지저분해요. 지금도 제 지금 가방 속에 책을 한 권씩 반드시 넣고 다니는데 그냥 줄 막 꺼요. 막 끊고 옆에다가 막 너무 어려워 쓰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개판이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감정을 솔직히 남겨요. 왜? 그 감정적 맥락이 기억을 강화시켜 주니까. 여러분 책을 좀 더럽히세요. 더럽힌 만큼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슨 중고장터 가서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책의 내용을 흡수하려고 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메모장으로 활용해서 자꾸 써보고 곱씹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는 목표를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살고 있다. 왜냐면 우리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물론 다른 나라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북유럽의 어느 국가들 이런데 우리가 학업적이거나 어떤 삶에서의 경쟁이 우리보다는 아마 상대적인 값이 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관심을 갖는 만큼 나를 위해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 우리가 새해 23년을 이제 맞이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제 인생 책이거든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언제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의식할 때, 떠올릴 때만 의미를 가지고 이미 지났어요. 인생은 항상 프레젠트, 현재밖에 없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래는 이 현재가 쌓여서 가게 되는 종착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과거를 내가 떠올릴 때마다 점의 형태거든요. 과거라는 건 떠올릴 때마다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한번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을 끌고 나갈 때는 이 긍정의 힘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돼. 이걸 무시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든 과거가 있고 실패한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메타인지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엔 내가 이랬지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분들은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도 안 될 거야. 방법이라도 좀 더 봐야지. 영원히 정체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연습, 그걸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습, 현재 내가 살 때 부정적인 과거는 조금 차단해내는 연습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따라하고 거기 쓰는 말들만 분석하고 영들한지 미드 보면서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기억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책만 보고 공부해. 막 책만 보고 단어 외우려고 하고 문법 외우려고 하고 이 지식이 어떤 상황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 속에 쓰이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자꾸 사상에서 떼놓고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사용 위주로 못 나가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기를 좀 잘하려면은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첫째. 둘째,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다. 아니 생각할 수 있다. 두 개를 잘 조합하면 뭐가 될까요? 쓸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사고를 다듬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화법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피치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메시지 전달이고요. 둘째가 화법이에요. 화법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투박하거나 좀 거친 화법을 쓰더라도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되는 오히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세련되게 말하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말하자면 중심 단어를 조금 천천히 말하는 정도 습관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뭔가 얘기할 때 맥락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맥락화가 중요하고요. 이 정도 느낌이면 되고요. 이 화법은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상대방 TPO에 맞게 좀 정중하게 말하는 거. 예를 들어 물론 초등학생들을 만났는데 막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TPO에 맞게 말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몇 시간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해봄으로써 상상함으로써 느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스피치 연습하는 거는 10개 중에 한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는 뭐냐면 말할 거 좀 써보세요. 써보는데 어떻게 써보냐, 내가 뭔가를 외우는 사람도 있죠. 말을 할 때 이때는 상대방의 시각과 내 시각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 머리를 안쪽에 보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듣고 싶은 거 얼마만큼 잘 말을 해주냐 이거밖에 안 봅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은 유한해요. 듣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것만 내가 결국에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걸 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흐름, 전체적인 말의 조리가 있다는 건 전체 흐름이 잘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디서 물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고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대책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 좋아졌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써보면 내 말의 흐름, 사고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인 결과든 시간관계든 서사의 형태든 뭔가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주시는데 줄글로 쓰지 마세요. 줄글로 쓰지 마시고 해야 될 거를 소제목으로 한번 쭉쭉 써보세요. 말할 거 소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꼭 전달하고 싶은 단어하고 통계 이런 거 있죠. 객관적 자료 요것만 한번 적어보세요. 얘들을 외우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소제목을 일단 단어 순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중심 키워드나 아니면 어떤 숫자 같은 것들만 외우고 나머지는 뭘로 한다. 이제부터 연습이에요. 글쓰기 연습하고 똑같습니다. 말하기 연습 자꾸 해줘야 돼요. 저희가 한번 글짓기 한번 말하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주제 이거 키워드 이거예요. 손흥민, EPL, 최다골, 득점왕, 많은 클럽, J. 어떻게 글짓기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손흥민이 EPL 가서 골 많이 넣어서 득점왕 했대. 클럽에서 J를 받아서 이렇게 투박하게 할 수 있지만 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EPL 프리미어 리그거든. 근데 거기서 몇 골을 넣어서 28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을 했대. 이 바람에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데 이건 지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데 꽂히는 게 아니라 중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고 J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꼭 전달되고 좀 외워야 되는 단어들만 박아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채우는. 임기응변이 진짜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 나의 화법대로 채우는 거예요. 말을 얼만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면 있잖아요. 모든 게 그 중심 단어처럼 돼버려요. 외울 대상이 막 30개, 40개, 50개가 돼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것만 딱 써놓고 그걸로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연습을 자꾸 해봐 주세요.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진짜 실전에서는 내가 말 속도도 조절하고 이건 피드백을 받겠죠. 근데 그 전에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하려면 써보는 연습. 손바닥만한 종이 또는 정말 뭐 오늘 방송을 준비한다 이러면은 그 종이 한 장에 다 써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줄글이 아니에요. 제목 밑에 꼭 해야 되는 단어. 그러니까 제목과 단어만 자꾸 줄여서 써보는 연습하는 게 의외로 말하기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콘텍스트 맥락화 기법이에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외국어랑 특히 영어 있죠. 다른 외국어 말고 일본어는 또 다른데 영어랑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어순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작은 데서 큰 데로 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영어는 큰 데서 작은 데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there is a rock 바위가 있는데 뭐 that 뭐 그다음에 뭐 그건 뭐 prevent 뭐 내가 뭐 진로하는 걸 방해한다. 뒤에 설명들이 뒤에 붙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결론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고 우리말은 내가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뭐 바위가 있는데 나의 진로를 방해하고 점점 설명이 뒤로 가야 알 수 있어요. 한국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영어는 처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화법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화려하게 말을 해. 한국식으로 말하려고 해요. 근데 영어는 되게 단답이에요. 외국인 친구들 사귀어 보잖아요. 카톡 보내고 이러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거의 다 단답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에서 진짜 디스커션 하겠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답으로 이루어지고 핵심적인 말만 딱딱 전해주면 돼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배운 영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It is 다음에 밑줄 있고 그 다음에 now라고 돼 있고 밑에 보니까 raining, rained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ainy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정답은 raining이거든요. 근데 실제 외국인들 이런 표현 안 써요. 왠지 아세요? raining이란 말 속에 now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now라는 걸 안 써요. It's raining 이러면 그냥 비 온다지. It's raining now 이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느낌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말하는 문법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이러려면 뭐냐면 콘텍스트를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영드 뭐 미드 중에 좀 유명한 거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게 프렌즈라는 게 있잖아요. 프렌즈에 실제 나오는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공부하고 전체 상을 못 봐서 그렇지 쉐도잉 할 때 목표가 뭐냐면은 왜 자꾸 안 되는데 반복하고 보냐면은 말을 따라하고 습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자꾸 나오네? 라는 거 알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책을 볼 때도 전체 상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인지를 해주고 전체 뭐 조직화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볼 때 실제 쓰는 게 몇 단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알만한 게 나오는구나. 점점점 성취 동기도 올리고 전체 상을 그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대화할 때 쓴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말할 기회들이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진짜 외국 중학교 정도 교과서 있죠. 책을 사서 그거 마스터하라고 반드시 권해드리죠. 저도 막 솔직히 화려하게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외국인과 적어도 영어 쓴 사람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 저는 외국 회의 나가서도 제가 통역한 일도 담당하고 그랬었지만 외국 나가서도 근데 그거 그냥 그 관련된 상황에 나오는 책들 외우면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좀 바디랭귀지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변호사님 오늘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되게 잘한다고 느끼지. 식사 느는 왜 빠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외국인 똑같아요. 야, 이 사람이 야, 영어 발음 이렇게 해? 잘하네 이런. 예를 들어 뭐 조금 말씀드리면 뭐 영국어 발음 한다고 하면은 오 발음 오라고 하는 오우라고 하거든요. 폰이 아니고 포운. 이런 것만 해줘도 그냥 외국인들은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대화의 목적이냐. 이런 걸 갖고 이 사람 영어 잘하네.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은 소통이고 그걸 위한 영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시스템 인풋이고요. 단어, 문법, 독해, 쓰기, 뭐 이런 듣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내 목적에 가장 가까운 독해를 통해서 이 속에서 문법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방식이고 저는 후자가 무조건 효율적이고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체계적일 수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립 영어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면 시스템 인풋하는 게 맞겠죠.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 영어에 대한 뭐 책을 쓰고 싶다. 이러면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컴프리hen서블, 이 쉬운 방식의 인풋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각도로 응용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말을 잘하고 싶다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국제회의를 오늘 가야 돼요. 거기서 말을 잘하고 싶으면 기존의 국제회의 영상들을 쫙 모아서 쉐도잉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고 거기서 쓰는 말들만 분석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쓸 수 있는 말들이 습득이 되겠죠. 근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국제회의 가서 말해야지 가능할까요? 저는 정말 안 쉽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 이 지식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현재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해 줘야 되고 그 상황에 포함된 요소들이 한 번에 다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프리헨서블 인풋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단어장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영들한지 미드 보면서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쉐도잉 올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쓰고 그다음 아까 제가 감정이나 정서, 물리적인 맥락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상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이렇게 How do you do라고 하지 What are you doing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노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에 얼마만큼 노출되느냐. 빈도의 문제도 있지만 컨텍스트의 문제도 있어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기억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책만 보고 공부해요. 막 책만 보고 단어 외우려고 하고 문법 외우려고 하고 이 지식이 어떤 상황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 속에 쓰이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자꾸 사상에서 떼놓고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사용 위주로 못 나가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암기는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게 독립적으로 단어를 외워서 이거를 단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이 독해랑 전반적인 연관 속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이건 독자적으로 단어집 보고 단어 공부 자체를 해서 푸는 문제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보시면 출제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집합군이라든지 유형별로 단어를 내거나 아니면 독해랑 연장선에 관련이 있는 수준의 단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단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단어장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단어 문제를 맞추자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단어집을 공부하는 거, 단어 공부하는 거 선택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어는 외워야겠죠. 단어장을 외우시는 방법 제외하고 그거는 뭐 그냥 반복해서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많이 써보시는 수밖에 없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리허설을 쓰는 걸 시연을 쓰는 거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요? 그게 외워질 수가 없어요. 안 외워져요. 물론 뭐 틀린 거 자꾸 하고 외워지긴 외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단어장에서 외운 게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던가요? 이거 효용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시험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일타쌍피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어 공부를 하면서 독해도 되고 독해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도 되는 방식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단어 공부를 먼저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독해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원래 정확한 순서는 문법 공부예요. 문법, 기초 문법을 공부를 해야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내가 I am a boy인지 I was a boy인지 이거를 제가 I was a boy, I am a boy 차이를 구별 못한다. 이런 건 이제 문법 공부를 하셔야겠죠. 시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기초 문법 어느 정도 읽고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바로 독해로 들어가세요. 왜? 독해 속의 문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해집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단어를 바로 밑에다 다 씁니다.
약간 연한 한 빨간색 펜 정도 쓰시면 돼요. 엄청 진한 거 말고 있죠. 연한 빨간색.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펜시점 가시면은 좀 희멀거한 빨간색이 있어요. 그걸로 답을 다 쓰세요, 밑에다. 변호사 이게 무슨 공부인가 하시죠. 그 다음에 빨간 셀로판지 하나 사세요. 그걸 싹 가리면은 단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컨텍스트 기법을 쓰는 겁니다. 맥락화 기법.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외워야 되는데 아까도 뭐 다른 예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 글을 한번 해볼까요? 뭐 폴리틱스에 대한 걸 한다. 영국 이제 뭐 의회 정치에 대한 한다고 하면 팔리아먼트 의회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MP 멤버즈 오브 팔리아먼트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뭐도 나오겠죠. 뭐 섀도우 캐비넷도 나올 거고, 내각이라 그러거든요. 섀도우 내각이라 그러는데 그림자 내각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걸 따로 외우면 A는 A 파트에 있고 단어집에, C는 C 파트에 있고, S는 S 파트에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의 조직으로 외우면 아 의회에 대한 거에서 뭐였지? 아 뭔가 내각 섀도우 그 그림자 내각을 뭐랬지? 아 섀도우 뭐였는데 섀도우 캐비넷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냥 MP가 뭐였지? 아, 멤버 의회니까 팔리아먼트,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이런 식으로 외워지는데 따로따로 외우면은 내가 글을 읽을 때 다시 단어를 조합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기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 컨텍스트로 그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조직화를 해서 전체를 외워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기억과 재현을 동시에 연습하려면 빨간 펜으로 연하게 써가지고 가려가면서.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써서 외워요. 자꾸 이렇게 보면서 독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를 한번 해주겠죠. 쭉쭉 읽는 거예요. 읽기만 자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싹 가려가지고 모르는 단어인지 보시고, 만약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럼 걔만 또 별표 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걔만 또 외워주고, 아니면은 이때 연습장 하나 만드세요. 나만의 단어장 이때 만드는 거예요. 세네 번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때 그 단어장에 적습니다. 쭉 적고 걔만 이제 외우면 되겠죠. 처음부터 단어장을 다 외우는 사람과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 모르는 걸 외우는 사람은 엄청난 또 효율 차이가 나고, 만약에 셀로판지 구하기 어렵다, 귀찮다 이러면 각주 방식도 있어요. 내가 단어마다 1, 2, 3, 4 모르는 거 다 맥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 있죠. 눈이 잘 안 가는데 독해할 때 여기다가 뜻을 다 적어요. 1 뭐, 2 뭐, 3 뭐 MP에다 해놓으면 MP 위에 각주 1번 달고 뭐 멤버즈 오브 팔리아먼트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독해할 때는 가운데만 보고 단어를 안 볼 수 있다가 모르면 걔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하면 단어는 안 틀리실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은 이제 유의어랑 반의어 정도만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나와요. 미묘한 뉘앙스 차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의어랑 반의어를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또 단어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조금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추천드리고, 처음부터 막 닭 암기장은 좀 비추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잖아요. 스토리 위주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시인이에요. 인스타 스토리 글 남기고 진짜 거의 다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옛날에 중2병이라 그러죠. 싸이월 때 막 뭐 오늘도 뭐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너무 글을 다들 너무 잘 쓰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나를 믿고 스스로를 브런치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작가를 뽑는 게 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을 낼 수 있는 그중 하나 브런치 글 쓰는 거예요. 또는 트위터 짧게라도 글을 좀 써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고, 나도 우연한 게 작가가 되고 그런다니까요. 뭔가 다른 사람과 나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목적과 수단을 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책 읽기, 공부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자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그냥 진짜 책 읽기? 읽으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책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제가 자주 듣는 예시인데 왜 하시는 걸까요? 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다.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책 읽기라든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읽을 때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라 그래요. 지식을 넣는 것과 뺏은 아웃풋. 암기법적으로는 기억하는 것과 이거를 재현해내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항상 기억의 사용, 재현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마다 내가 구체적인 상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말에 독서 클럽에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읽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책을 막 이걸 외워야 되나, 내용을 요약해봐야 되나,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설명을 잘할 수 있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5명 있다고 칠게요.
뭐 A라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콕콕 찌르는 스타일이고, B라는 사람은 그냥 잘 넘어가고, C라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 같고, D라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설명했을 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은 구체적인 사람을 떠올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얘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사실은 나의 만족보다는 내가 진짜 1차적인 목표는 이번 주에 가서 발표 잘하고 발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상황에서 나에게 일어날 것들,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걸로 거꾸로 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인풋 중심이에요. 입력 중심, 기억 중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걸 잘하면 나중에 재현도 잘 되고 출력도 잘 되고 아웃풋도 잘 되겠지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입력과 동시에 아웃풋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입력이란 재현, 출력을 위한 도구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거를 그 즉시 정리한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 읽고 체화가 돼서 내가 나중에 뭐가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이미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내가 계획을 다짐을 했을 때 그걸 현실 실행을 옮기는 사람은 단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UCLA 대학 이 연구 결과인데 우리가 92%의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지식의 사용 목적을 모른 채로 지식을 자꾸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죠. 창고 속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고 나면,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고 아웃풋 중심적인,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생산 중심적인 어떤 초점을 좀 갖기 시작한다면 뭐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내 머리에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칩을 막 설치해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안 봐요.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말이나 글로써 나를 평가합니다. 얼마만큼 말할 수 있냐, 얼마만큼 글로 쓸 수 있느냐로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조금 교활한 생각일 수 있지만 말할 수 있는 만큼 읽어야 되고 그다음 쓸 수 있는 만큼만 읽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살짝 많이 읽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이걸 자꾸 지식을 쌓으시니까 이거를 쌓는 것도 막 창고도 부족하고 변환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꾸 나에게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다. 저는 진짜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할 때 막 웃어요. 저는 출제위원들이 이 부분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막 서해에 있는 어디 뭐 으슥한 어떤 저기 호텔에서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오늘 컴퓨터로 내고 있겠지. 저녁에 맥주 한잔 먹으면서 얘 이 문제 너무 어렵지 않냐? 이 파트 이렇게 내지 않냐? 전 그 정도 상상하면서 자꾸 책을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내가 이 부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냥 계속 외우시는 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자꾸 중얼중얼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이번 시험에 안 나왔어. 강사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다고 강사를 바꿔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일단 기분 좋으니까 자꾸 하시지만 자꾸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 면에서 어떤 지식이 활용될 건지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환상을 하나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기술이 있다, 스킬이 있다, 또는 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모든 거를 그 기술이나 스킬 원칙이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 어려워하시는 책 중에 총균쇠, 그다음 뭐 코스모스 이런 책들이 있죠. 사실 그건 진짜 쉬운 책이고요. 다만 목차라든지 소제목 중심으로 봤을 때 단번에 안 읽히는 책 코스모스예요. 근데 대신 이 책은 조금만 내용적인 부분에 스킬만 조금 있으면은 중심적인 내용을 뒷부분에다 배치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뛰면서 읽는 방식을 내가 습득을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고 내용이 너무 쉬워요. 이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코스모스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책 읽는 목적이 불명확한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코스모스를. 전공자가 책을 읽을 때 제외하면. 근데 자꾸 거기 나오는 무슨 천체 물리 법칙을 외우고 읽고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목표를 잘못 설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읽고 어디 가서 발제하고 싶거나 내가 여기 아는 척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말은 딴 데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읽은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코스모스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수사에 좀 빠지신 분들. 이 책이 조금 이과생, 과학자가 쓴 책치고는 인문학적, 이분이 또 인문학도 전공하셨는데 문학적인 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우주 인류 뭐 대백과 사전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넘겨가는 방법들 좀 아시면 좋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스킬을 받아들이면은 수없이 연습이 필요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조금 더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독서할 때는 그런 점들을 항상 의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방법에 대해서 자꾸 들여보려고 해요.
이 방법이 고정된 것이고 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방법을 개량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범주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범주화시키고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소제목만 읽으면 되는 책이 리스트가 쭉 있어요. 느낌. 난이도별로 있어요. 난이도별로. 그래서 쉬움에서 약간 어려운 단계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총균세 코스. 총균세 너무 쉬워요. 총균세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소제목만 진짜 7번만 넘겨서 6번만 넘겨서 읽어보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책이. 내용을 읽을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코스모스도 있고 근데 진짜 어려운 책은 뭐 축소지향의 일본 이런 거 진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줄글로 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그냥 번역서는 제가 또 따로 머릿속에 또 섹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양이 적은 책, 그 다음에 연작 시리즈별로 된 책, 그 다음에 사상이나 생각에 대한 책 이런 식으로 제가 머릿속에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는 생각, 이 하나의 책을 이해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방법을 다듬으면서 자꾸 유형화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내가 나만의 어떤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퍼블리싱이라는 게 여러분들 출간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출간도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지만은 내지는 뭐 내가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내 지인들한테 나눠줄 책들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 사용을 위한 목표를 자꾸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걸 위한 지식 총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금 넓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임해주시면 저는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지금 또 영광스럽게 스터디오에 나와서 이게 영상도 찍고 책도 내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감사하다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랐거나 경험이 진짜 조금 더 많을 뿐이고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대신에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구체적인 스킬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잖아요. 스토리 위주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시인이에요. 인스타 스토리 글 남기는 진짜 거의 다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옛날에 중2병이라 그러죠. 싸이월 때 막 뭐 오늘도 뭐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너무 글을 다들 너무 잘 쓰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나를 믿고 스스로를 브런치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작가를 뽑는 게 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을 낼 수 있는 그중 하나 브런치 글 쓰는 거예요. 또는 트위터. 짧게라도 글을 좀 써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고 나도 우연한 게 작가가 되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과 나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책을 읽을 때도 저자한테 꼭 호칭을 붙여가지고 조금 존중을 담아서 좀 깔아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제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윤규 변호사 쓴 책이니까 뭐가 있겠죠? 없어요. 없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다름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는다. 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칭을 붙여가지고 윤규야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어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거기서 진짜로 핵심적인 거 남기는 습관들 이렇게 자꾸 책을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나는 사실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굉장히 두꺼운 종이 한 장 차가 난다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죠. 종이 한 장 차. 근데 그 두꺼운 종이를 만들기 이 사람이 노력했다는 건 존중해줘야겠죠. 이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 성 같은 차이가 있다 이러면 발전이 안 돼요. 다른 영역에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모두 똑같은 영역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또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독서예요. 그래서 이걸 독서는 대화. 그 사람과의 대화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게 써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자꾸 그거를 하고 남과 나의 격차를 내가 메타 인지 똑같아요. 자꾸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문해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형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형법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범죄와 형벌법이라는 뜻이에요. 범죄와 형벌. 범죄라는 원인이 있으면 형벌이라는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벌을 중심으로 합니다. 퍼니시먼트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크리미널 로우라고 그래요. 범죄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의 현상을 볼 때 너무 길면은 그 중에 한 특징만 잡아서 딱 빼서 단어를 만들어요. 문해력이라는 거는 문장 이해력이 아니에요. 문장 이해 및 사용력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개념을 꼭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내가 뭔가를 읽고 잘 이해하고 싶다면 문맥도 파악했고 이미지도 잘 바꾸고 했는데 뭔가 세부적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님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좀 한자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쓰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좀 예를 들면 좋을까요? 소주 한번 해볼까요? 소주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소주. 그 소자가 연소할 때 소자예요. 소신공량할 때 소자입니다. 뭔가를 태우다라는 거예요. 소주? 주는 당연히 술이겠죠. 뭐를 태웠을까 생각해보면 청주를 불로 끓인 게 소주거든요. 증류시킨 거.
그래서 청주를 중요한 게 소주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말에 대부분 70%에 80%가 한자예요. 이 한자를 쓰면서 공부하고 한자고 우편 찾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비슷한 말들의 결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주는 뭐죠? 연소, 그 다음에 술 이런 느낌. 뭔가 태운 술이구나, 뭔가 끓인 술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이 언어의 감각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완전 달라요.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되고 이거를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문해력은 사용력이라 그랬죠. 이게 합쳐져 있다 그랬죠. 이해가 잘 되는지 테스트한 좋은 방법은 셀프 렉처입니다. 러닝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가를 공부할 때 듣기만 하는 거는 뇌에 잔존하는 확률 5%, 5%. 이해가 문해가 되는 확률이. 근데 남한테 가르치는 90%가 남아요. 10% 빼고 다 남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맨날 그렇다고 누구 붙잡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강사가 될 수 없으니까 나한테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나한테. 야, 이윤규 학생,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셀프 렉처라 그러고 이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외운 걸 읽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언어와 나의 기존의 장기식으로 분해했다가 재조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우리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문해력이라는 거 할 때 문해라는 거 있지. 문장 알아, 할머니? 문장? 알지. 문장 이해 있지. 이해력. 문장 이해, 기타 력은 힘이잖아. 그래서 문장 이해, 기타 힘이야. 왜 기타 힘이야? 그러니까 기타라는 거는 요 안에 뭐가 생략돼 있다는 뜻인데 여기는 사용이란 말도 들어있어.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대. 잘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따라가야 돼. 그래? 할머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문장 이해, 기타 플러스 알파 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 문해력이랑 그다음에 문장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단한 능력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쳐도 내가 나올 정도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는 게 내가 책을 읽고 진정한 문해 읽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실행했어요. 너무 빡세다.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당연히 들고요. 그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고의 근육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를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일단 두 가지 정도 계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분들께서 수험생분들 제가 지도를 한 10년 정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고민이 좀 많은 영역이 암기였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PD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암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교육 심리라고 그래서 학습법 분야가 따로 있어요. 교육학 자체에. 이거 전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건 학교에서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운 좋게 어떤 진짜 특출난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님한테 진짜 우연히 배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을 가지고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기라는 건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유리하지만 그것보다는 암기법이라는 건 말하면 전구랑 똑같아요. 내가 전구를 만들어야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면 되거든요. 최초로 개발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방법을 제가 이제 모두 다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요런 전구들이 있구나. 내가 쫙 수집해서 이걸 대량 생산화, 책으로 이제 만들면은 사람들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해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우리나라랑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완전 공부 지옥이에요, 진짜. 수험이 진짜 너무 좀 빡빡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저는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 하는 방법 말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한 게 내가 더 머리에 남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저는 근데 우연히 그 방법을 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야 이런 방법 알고 나니까 공부가 너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2, 3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 책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고 틈날 때마다 인터뷰 해보고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책을 또 쓰게 된 계기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게 이제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교사 시험 치시는 분들 보다 보니까 교육학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책에 보니까 이게 교육 심리학이라 그래서 학습 방법, 학습 기술이라 그래서 파트가 암기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알려면 학문적 근거가 있어야겠다. 두 번째로 이제 뇌 신경과학, 신경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또 전공하신 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게 다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공하신 분들과 뭐 검수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하자면 이게 아까 이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방법들과 제 개인적 범위에서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동기가 이제 더 넓어진 거예요. 보편성 있게.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기억력 스포츠라고 하는 카드를 외운다든지 숫자를 외운다든지 이런 데 좀 집중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건 사실 공부에는 못 쓰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좀 방대하죠. 참 물론 그분들께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거기 외워야 되는 범위가 너무너무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이론적으로 제가 재정리를 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처음에 어떤 목표 학생들이 좀 이런 공부 지옥에서 벗어나서 안 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부를 즐겁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게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뇌 신경과학 이론에서는 그게 있어요. 암기 자체랑 암기력이랑 또 암기 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물론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암기를 잘하겠죠. 근데 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암기 방법을 한다는 게 있고요. 암기의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있어요. 근데 속도 차이는 조금 무의미한 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물론 방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사람은 언제나 1등 해요. 암기가 필요한 시험에서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시는 게 공부할 때 3천등이랑 우리나라 축구 3천등이랑 공부 3천등 어떤 차이가 혹시 나는지 PD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3천등 한다 이러면 프로 축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공부 3천등 하면 서울대 가요. 서울대 신입생 숫자가 3,000명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슈퍼 천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경쟁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3,000명 중에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 2,999 또는 2,998의 자리를 놓고 일반적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첫째 머리가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아까 물론 머리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요. 막 전구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벤터로서의 자질을 갖고는 있다. 번쩍임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계도만 입수하고 공장에서 이거를 돌리기만 하면 나도 방법을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훨씬 중요해요. 머리가 압도적인 어떤 차이를 내는 거 아니다. 내가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제 분야로 가면은 재능이 많이 중요하겠죠. 근데 공부는 1등만을 뽑지 않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부는 뇌의 작용으로 하거든요. 뇌는 머리의 일부고 머리는 몸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PT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PT 왜 받으세요? 내가 그냥 가서 운동하면 막 근육 막 생기고 막 살 빠지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데 다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기간 내 몸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읽으실 때는 이거는 말하자면은 뇌를 PT를 해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래서 오늘 PT를 받으러 갔어요. 오늘 가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실행했어요. 두 가지 느낌이 들 거예요. 첫째, 너무 힘들다. 너무 빡세다.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당연히 들고요. PT 받을 때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그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오늘 가서 뭐야 푸시업 300개 하고 뭐 이거 하고 땡기고 사이드 막 레터럴 레이즈 하고 이런다고 몸이 갑자기 펌핑이 되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 당연히 사고의 근육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를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내가 기억이라는 걸 놓고 왔을 때 내가 몸짱인지 삐쩍 마른 사람인지. 그래서 하루하루 운동할 때 정말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서 오운완이라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오늘도 운동 완료. 이거 똑같이 기억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오운완이 쌓여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암기 기억의 몸짱이 되는 거지 오늘 당장 효과를 보거나 오늘 괴롭지 않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책을 봐주시면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써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중얼중얼하고 그거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집에 뭐 집들이를 하러 오래요. 또는 뭐 연말 파티를 하재요. 새해 파티를 하재요.
뭐 내지는 또 어디 식당에 오래요. 그럼 뭘 외우죠 보통? 계속 중얼중얼해서 뭐 이수역 8번 출구 이렇게 외우고 막 어디 막 밥집 그 무슨 식당이었지 이렇게 외우잖아요. 떠올려보고 또 보고 이러잖아요. 자꾸 보고 반복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는데 그것은 6가지 내지는 7가지 암기 기술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리허설, 시연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암기법이 4개에서 한 5개 정도 이미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에디슨처럼 개발하거나 또는 그 정보의 한정된 정보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방법들을 제가 2장에서 총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암기 기술 중 5가지 정도가 있고 첫째가 뭐냐면은 전반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단순하게 바로 외우는 게 아니고 조직화, 덩어리를 좀 나눠서 봐주셔야 돼요. 뇌의 저장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거 보면은 뭐 010 줄 끊고 4개 나오고 또 4개 나오죠.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그냥 쭉 붙어 있으면 이거 11자리를 외워야 돼요. 11자리를. 근데 3개, 4개, 4개니까 010 이따 빼죠. 가끔 가다 011인 사람만 외우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덩어리를 묶어주면 내가 머릿속에도 지식이 덩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11개로 흩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기법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묶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를 또 계층을 막 나누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뭔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글이라는 건 암호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만 쓰는 암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뜨거운 걸 딱 만지면 뜨겁다는 생각을 할 때 외국인은 뭐라고 말하죠? 뭐 it's hot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 뜨겁다고 하죠. 이거는 내 뇌를 한번 거쳐서 나오는 표현인데 손을 딱 떼는 이런 본능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 본능이 반응한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뭔가를 외울 때는 당연히 뇌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시각화 이미지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얼굴이나 제가 입은 옷 색깔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도 제가 한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 목소리는 기억이 나지만 내용은 다 못 외우시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시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법 중에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죠? 단서가?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내가 외울 대상들을 시각화하는 걸 멘탈 이미저리라고 합니다. 심상화. 단순하게 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바꿔서 외우는 효율적인 기술들. 이렇게 듣고 막 엄청 복잡한 이미지 떠올리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바꾸는 기술들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드린 게 2번째. 3번째 기술은 컨텍스트, 맥락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대상 자체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외우면 훨씬 편해요. 1, 2 중간에 띄우고 4, 5 하면 들어갈 말이 뭐죠? 3이 되잖아요. 뇌가 추론이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외우면 많아 보이지만 떠올리긴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성, 숨어있는 맥락들. 맥락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리적인 장소. 어떤 의사를 병원에서 봤을 때는 얼굴을 보는데 그 다음에 따로 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옛날에 새들어 살던 집이 집주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분명히 계약서 쓸 때 보니까 어디 뵌 분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가 맨날 가던 저 감기 걸렸을 때 가던 이제 병원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장소가 바뀌어도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해요. 이거는 시험에서 써먹기 좀 어렵고요. 2번째, 감정적 맥락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좋은 사람이 기억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상황적인 맥락 있죠. 예를 들어 병원에 내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서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뭘까요? 몸은 좀 괜찮니라고 해야 되죠. 빈칸을 만약 채운다고 치면. 근데 거기서 뭐 먹을 거 없니? 이렇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또 유추하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조금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뭘 쓰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맥락을 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텍스트를 외우는 게 시험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외우면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논리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게 쭉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하고 찾고 외우는 법을 연습시켜주는 게 콘텍스트, 맥락화 암기 기법이고요. 4번째는 일라보레이션, 정교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받아들일 때 가장 최종 종착역은 이해거든요. 이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이해라는 게 이 정교화라는 기법이에요. 뭔가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이거 아닌가? 우리가 별을 받아들일 때 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암기예요. 암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암기고 이해는 뭐냐면 별? 내가 원래 삼각형을 알고 있고 오각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별이라는 건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5개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별을 안 외워요. 조합법만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야, 별 만들어 봐 이러면 머릿속에 별을 찾는 게 아니라 삼각형과 오각형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언어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기법까지 해서 이제 총 5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연.
다섯 번째 방법, 네 가지 말씀드렸구나. 다섯 번째 방법이 자꾸 내가 할 건 미리 반복해 보는 거.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수험가에서 많이 쓰는 게 변환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변환법. 내가 진짜 외우고 싶은 거를 뭐 노래 가사로 바꿔서 외워본다든지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물론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래서 요 6가지 방법들을 3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1, 2장에서 여러분들이 뇌가 작동하는 원리랑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억이 작동하는지 내 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입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기억의 유지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필요한지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책의 기초. 4장에 넘어가면 이런 기억의 스킬들 뇌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칠 때 책을 다 외우면 막 점수 잘 받고 합격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진짜 전략이 없는 미련한 거예요. 다 외우면 당연히 합격하지만 시험은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시간이란 자원을 에너지를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느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가 테크트리라든지 빌드 오더 있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런 말하자면 암기법의 빌드 오더를 어떻게 짜는지를 4장에서 가르쳐 드리고 5장에서는 프로 선수들의 빌드 오더를 가르쳐 드려요. 우리가 소위 기억법, 암기법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쓰는 전략들이 있는데 저의 방식도 포함이 되고 그 순서대로만 할 수 있게. 변호사님 그럼 5장만 보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럿이 뭔지 파일런이 뭔지 어떻게 누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프로 선수의 빌드오드를 가르쳐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뒀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건 사실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떡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난이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어렵게도 하지 말고 너무 쉬운 일로 잡으셔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잡는 게 좋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해봄직한 거 있죠. 도전할 만한 거. 그럼 그걸 변호사님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흔적, 기록을 좀 믿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스터디언 구독자분들 두 번째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현재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변호사로 활동도 하면서 그 합격하기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공부법 그리고 성인학습법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터디언에서는 아마 암기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또 얘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무기력에 한 번 빠지면은 이게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한테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게 이거 벼룩을 갖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벼룩들을 야 너 한번 뛰어봐서 풀어줬는데 위에 천장을 뒀어요. 천장을 두고 뛰니까 애들이 머리를 팍 부딪히면서 아프잖아요. 천장을 치우니까 걔들이 그만큼만 뛰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떤 심리학자 분이 야 이거 봐라.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한계나 조건들이 변동이 돼도 바뀌어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 사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벼룩한테나 통하는 말이고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워딩에 좀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실패나 어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왜 무기력해야 되나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기력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되게 신기하게도 사실 본인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은 무기력을 나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위로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꼭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보통 영상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렇잖아요. 무기력은 이런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깨는 부분은 머리에 안 남기고 나는 이래서 무기력이구나. 그러니까 괜찮아. 그 다음 말은 뭐죠? 조금 더 무기력하게 지낼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좀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충전 자체가 안 되고 사실 사람이 살 때 인간의 어떤 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에 속하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성취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또 낮은 국가예요. 심지어 일본 다음으로 자살률도 두 번째로 높다 이런 통계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효율과 너무 어떤 그 일의 성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재충전과 만족, 행복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너무 여러분들이 그 순살치킨 되듯이 뼈 때리는 영상 너무 보지 마시고 조금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동기부여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그런 영상 보지 말고 좀 쉬세요.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길지 않아도 좋아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셔도 좋고 뭐 그냥 진짜 뭐 원 없이 노셔도 좋고 뭐 친구랑 술을 먹어도 좋고 뭔가 좀 내려놓고 있는 기간들 사실 잘 없으실걸요? 그런 거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기력이라는 거는 내가 일의 난이도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 그냥 에너지는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뭔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일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 내일부터 책을 열심히 읽을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내일 되니까 책 읽기가 싫어져요. 책을 딱 펼쳤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이거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게 아니라 계획이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뭔가 어려운 질문 같은 거 하나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어디 정도 나라를 가볼까요? 짐바브웨 수도 한번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의 뇌가 내 본능이 느끼는 거는 내일부터 책을 열심히 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은 뇌는 나한테 뭐라고 묻는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나의 계획이 완전하고 실행력, 추동력을 좀 끌어내려면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계획만을 자꾸 세우게 되는 목표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목표는 뭐 어디야 짐바브웨 수도야 이러면은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세우는 게 계획인데 여러분들은 계획이 아니라 목표만을 세우죠. 목표만을 세우고 계획이란 건 목표까지 가는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수단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어요. 이게 가짜 무기력함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진짜 무기력이고 이제 가짜 무기력이 빠지는 첫 번째 또 이유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일의 난이도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내가 추상적일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점점 하기 싫어져요. 그럼 세 번째 되게 놀랍게도 너무 쉬운 일도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너무 쉬운 일을 할 때.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건 사실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누워서 떡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난이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어렵게도 하지 말고 너무 쉬운 일로 잡으셔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잡는 게 좋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해봄직한 거 있죠. 도전할 만한 거. 그럼 그걸 변호사님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흔적, 기록을 좀 믿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 책 읽기를 한다? 그러면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만약 일어나요. 그러면 30분 동안 책을 뭐 30페이지 읽겠어 했는데 잘 안 읽힌다. 그러면은 방법을 몰라서 진짜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이때 뭐 해야 되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방법을 찾아서 읽었는데 또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방법 알고 나니까 30페이지 약간 누워서 떡 먹기네? 그럼 50페이지 늘려보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해서 내가 나를 목표를 향해 튜닝해 나가는 상태로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자기 인지, 메타 인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유, 어떤 메타 인지성의 부족, 난이도 조절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실행 계획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미리 사전 계획을 좀 못 세우시는 분들 있어요. 마음의 계획을. 지금까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목적과 수단의 문제였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계획 세울 때 내가 무기력함에 빠지기 전에 있죠. 뭔가 해야겠어 마음 먹을 때 언젠가요? 뭔가 소위 좀 내가 이렇게 마음에 좀 뽕을 좀 받았을 때죠. 야, 내가 이거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20새해에는 뭔가 이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내일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자리에 앉고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가 될까요? 마음은 현실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평소의 삶이랑 계획에 세울 때의 내 삶이랑 인식 상태를 좀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가 원래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좀 늘어지고 뭔가 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99%의 삶은 현실과 실행이에요. 여기서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고. 이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까 앞에 세워야 되지만은 미리 사전에 좀 마인드 컨트롤 해둬야 돼요. 그 일을 딱 접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있죠. 내일 내가 뭘 할지 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주세요.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라고 아, 이렇게 되겠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 그 전날 나를 좀 매조지를 해놔야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어놔야 그 다음날 그게 조금이라도 더 유지가 되지 막상 자리에 앉아서 아, 지금부터 해야지 잘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내가 무기력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첫째는 제 인생에 아직 전성기가 안 왔다고 좀 믿고 싶고 왜냐하면 사실 전성기라는 거는 그게 지나는 순간 이제 꺾인다는 뜻이 되니까요. 인생의 전성기가 두 번 온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어떤 좀 반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된 어떤 그런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계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게으르다기보다는 제가 제 인생을 쓰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 인생의 어떤 추진력, 동력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내 성취동기라든지 동기부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되게 뭔가 닥치면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뭔가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진짜 닥치면 잘 할 것 같은데, 있던 어떤 이런 말씀들 좀 많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험에서도 번번이 좀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현재 제가 이제 인생이 좀 반전이 됐던 건 아무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게 된 거였겠죠. 굉장히 좀 단기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랬던 계기는 의외로 대학교 때 제적 당했던 거였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수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당연히 저는 이게 신청까지는 되더라고요. 이제 수강 신청까지는 되고, 그래서 갔더니 출석을 제 이름을 안 부르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교수님께 아니 보니까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됐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빨리 학과 사무실 가봐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보니까 집에 뭐 우편이 날아오고 했던 걸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적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진짜 제적이 되면 이제 1순위로 영장이 나오거든요. 영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개인적으로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또 대학을 재수를 해서 들어간 때였고, 사법시험은 곧 폐지가 된다는 그런 때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군대를 가버린다면, 제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저의 원래 생각했던 궤도랑은 전혀 이제 벗어나는 그런 순간인데, 현재의 제가 없겠죠. 그때 저는 근데 오히려 좀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뭔가 제가 자꾸 미루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언젠가 나는 되겠지, 전 사실 도망을 쳤거든요. 무서우니까. 뭔가 이렇게 꼭 사법시험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 뭔가 도전할 만하고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일들은 사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조금 어렵고 그런 일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실은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수능 칠 때도 야, 내가 과연 막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무서우니까 그냥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인 척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렇게 딱 진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라는 순간이 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이게 평소에 내가 살 때 이상한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뭔가 진짜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이 좀 찾아왔을 때 이때 이상한 건 일반적이다. 그때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마음도 좀 비통하고. 근데 이때 뭔가 내가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남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때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진짜 걸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구나,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진짜 집에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면서 제적당했다 이러면은 본가에서 떨어져 살고 이런데, 근데 오히려 그게 제 인생에선 사실 뭐 제적이라는 거는 정말 다른 또 힘든 일을 또 안고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인생 큰 이벤트는 아닌데,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그 환경 속에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닥쳐는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마주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좀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에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또 말이 사실 그 게임에서 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저는 좀 빨리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